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는 해악과 혼돈을 일으키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순간을 나누고 누군가를 깊이 신뢰했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의 고통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혹적이면서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주제, 바로 우리 주변의 악의적인 사람을 알아보는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 대상이 동료든 친구든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이들은 매력과 카리스마 뒤에 본성을 숨기는 기만의 대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 행동의 어두운 면을 탐구하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신호들을 이해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식이 가진 힘과 이성과 미덕이 이끄는 삶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해로운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가꾸며 지혜와 자제력이라는 스토아적 원칙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5가지 결정적인 신호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이러한 행동을 더 잘 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안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까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작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마세요.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사람들과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는 효과적인 전략을 공유하는 특별 보너스가 준비되어 있으니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자기 인식과 회복 탄력성을 향한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인상은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친다.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쳐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겉모습은 얼마든지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분위기를 환하게 밝히고 주변 모든 사람이 특별하고 소중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마치 새로운 가장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느끼게 할 말을 정확히 알고 있죠. 언뜻 보기에 그들은 재치 있고 매력적이며 당신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매력에 휩쓸려 정말 특별한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표면 너머를 보고 이성적인 사고와 관찰을 통해 진실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의 가면, 속 작은 균열들을 발견하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항상 주목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말을 끊거나 대화 도중에 끼어들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당신을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향적인 성격의 특징이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카리스마에 대한 첫 흥분에 가려지지 않은 맑은 마음으로 관찰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어떤 파티에서 이 사람이 농담을 던지며 군중을 사로잡는 그야말로 파티의 주인공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의 곁에 있는 것이 즐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녁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그가 모든 대화를 지배하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는 재빨리 화제를 다시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아파테이아, 즉 외부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그들의 매력적인 영이 너머를 꿰뚫어 보고 그 밑에 숨겨진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주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은 실망과 의견 불일치를
품위와 이해심으로 다룹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연기하는 사람은 금세 화를 내거나 방어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분노를 터뜨리거나 상황을 조종하려 할 것입니다. 스토아의 지혜에 따르면 그러한 반응은 미덕이 깃든 인격의 결여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분노와 조종의 징후를 보이는 자들을 경계하라고 상기시킵니다. 이는 이성적이고 덕 있는 사람의 특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을 갖고 자신의 직감을 믿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관찰의 힘과 첫인상에 근거해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내면의 원안에 들여놓을 사람들의 인격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만약 누군가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믿기 힘들다면 시간을 두고 그의 행동을 관찰할 여유를 가지세요. 특히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목하세요. 진정한 인격은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 애쓰지 않을 때의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기억하세요.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넘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매력을 조종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마음을 챙김으로써 당신은 피상적인 가면 뒤에 숨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분별력이라는 스토아적 원칙에 충실하면 이러한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감 능력의 부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공감이란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고 필요할 때 지지를 보내며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하지만 이 필수적인 인간적 특성이 완전히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기본적인 미덕으로서 연민과 이해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인류의 상호 연결성과 타인의 안녕을 우리 자신의 안녕의 일부로 여겨야 할 필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의 감정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은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이 위로나 이해를 바라며 친구에게 매우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그 친구는 진심 어린 걱정을 보이기는커녕 당신의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당신의 취약함을 조롱합니다. 이러한 공감의 부재는 당신을 고립되고 오해받는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것은 단지 힘든 시기에 그들이 곁에 있어 주지 않는다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누거나 성공을 축하해 주지도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당신의 성취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폄하하거나 자신의 공으로 가로채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개인적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직원의 안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사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정당한 보상 없이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휴가 요청을 무시하며 건설적인 지도가 아닌 굴욕감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직원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유독한 업무 환경을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내면의 평화와 온전함을 유지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타인의 공감 부족은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 말이죠. 더 나아가 공감의 부재는 더 사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책감이나 후회 없이 명백히 잔인한 행동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초래하는 고통에 대해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심지어 신체적 해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는 친절과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의 행동이 내면의 미덕을 반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에게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가치들과 단절된 것입니다. 공감의 부재는 더 사소한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도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끊임없이 대화를 끊고 자기 이야기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도움이 명백히 필요한 상황에서 손길을 내밀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짜증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쌓이면 더 깊은 문제를 드러내는 행동 패턴이 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작은 신호들이 한 사람의 진정한 인격을 나타내는 것임을 이해하며 관찰하고 분별하라고 상기시킬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 자신의 안녕을 유지하고 타인의 부정성이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둘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교묘한 조종. 악의적인 사람의 또 다른 주요 신호는 조종입니다. 조종이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속임수나 교묘한 술책으로 타인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입니다. 이는 종종 미묘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조종에 능한 사람들은 상황을 왜곡하고 당신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들며 자신의 필요에 맞게 당신의 의지를 구부리는데 능숙합니다. 이로 인해 당신은 혼란스럽고 무력하며 자신의 판단조차 확신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적 관점에서 조종을 생각해 봅시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명확한 사고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인식이 현실에 기반해야 하며 외부의 압력에 상관없이 우리의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종할 때 그들은 당신의 인식을 흐리고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이러한 스토아적 이상에 충실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조종의 흔한 형태 중 하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조종자는 당신이 자신의 기억, 인식 또는 제정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특정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당신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여 당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에게 상처가 되었던 말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그들은 판을 뒤집어 당신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상황을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신감을 잠식하고 조종자의 현실 버전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조종자들은 또한 피해자 행세에 능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행복이나 안녕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항상 자신의 문제를 불평하며 당신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도와주기를 기대하지만 정작 당신에게는 결코 힘이 되어주지 않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네가 진짜 내 친구라면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해줄 거지 와 같은 말을 하며 당신이 어쩔 수 없이 따르도록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 특히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해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제할 수 없으며 오직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조종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첨이나 매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칭찬을 쏟아내고 특별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칭찬에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원할 때나 당신이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랄 때만 당신을 칭찬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빚을 졌거나 그들의 인정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진정한 미덕과 자존감은 타인의 덧없는 인정이 아닌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상기시킵니다. 조종은 또한 고립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종하는 사람은 당신을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떼어놓아 당신이 그들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 친구들은 널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아 라거나 내 가족은 나처럼 널 이해하지 못해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당신이 지지와 인정을 그들에게만 의존하게 되므로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기 더 쉽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번성하는 사회적 존재임을 인식하며 다른 사람들과 강력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조종은 우리의 지지망을 약화시키고 우리를 조종에 더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에 위배됩니다. 재정적 조종 또한 악의적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수법입니다. 그들은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당신의 재정을 통제하여 당신의 독립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관계의 모든 돈 관리를 고집하며 당신이 무언가를 쓰기 위해 허락을 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통제는 당신이 관계를 떠나거나 독립성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타인에게 부당하게 영향을 받거나 통제되지 않도록 자급자족과 독립을 추구하라고 격려할 것입니다. 조종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은 특히 관련된 사람을 아낄 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에게 경계를 늦추지 않고 분별력을 가지며 사물을 명확하게 보고 진실되게 행동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세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당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있나요? 그들은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거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나요? 그들은 당신 삶의 여러 측면을 통제하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고립시키려 하나요? 조종하는 사람들과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용납할 것과 용납하지 않을 것에 대해 명확하고 단호하게 소통하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상기시킵니다. 내면의 힘과 명료함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조종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가치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통제하려는 행동. 악의적인 사람의 가장 명백한 신호 중 하나는 통제하려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호나 습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려 들어 당신 자신의 자율성과 결정을 위한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통제적인 개인들은 종종 자신의 행동을 걱정이나 배려로 위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과 통제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자제력을 중시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행동을 덕 있는 삶을 사는 것과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것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통제적인 행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할지 정해야 한다고 고집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선호와 의견이 지속적으로 무시되거나 묵살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뭐가 최선인지 내가 알아라거나 그냥 내 말 들으면 더 재밌을 거야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상호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통제적인 행동은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당신의 행방을 감시하고 당신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보고를 요구하며 심지어 당신이 누구를 만날 수 있고 없는지까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휴대폰을 뒤지고 메시지를 확인하며 모든 비밀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시와 미세 관리는 당신을 갇히고 불안하게 만들며 갈등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 특히 에픽테토스는 외부의 압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내면적 자유와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통제는 또한 재정적 조종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통제적인 파트너나 가족 구성원은 모든 재정적 결정을 장악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돈을 나눠주며 당신을 재정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은 돈 관리를 잘 못하니까 내가 할게 라거나 내가 그냥 다 처리하는 게 편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재정적 독립성을 박탈하고 관계를 떠나거나 자신의 선택을 주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급자족과 자신의 자원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을 믿었으며 재정적 통제를 저항해야 할 예속의 한 형태로 보았습니다. 통제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또 다른 방식은 고립입니다. 통제적인 사람은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아끼는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주장하며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당신을 떼어놓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을 비난하며 내 친구들은 널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아 라거나 내 가족은 해로워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점점 더 고립되어 지지와 동반자 관계를 오직 그 통제적인 사람에게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개인의 성장과 안녕 모두에 해로운 고립과는 달리 공동체와 지지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통제적인 개인들은 또한 종종 위협과 협박을 사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당신을 떠나거나 자해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해칠 것이라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과 불안의 환경을 조성하여 명확하게 생각하거나 자신에게 최선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 특히 세네카는 우리가 두려움에 맞서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협박하여 굴복시키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용기와 지혜는 그러한 위협에 맞서 굳건히 서고 우리 자신의 힘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통제적인 행동이 단지 이를 특정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어 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당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러한 행동들을 있는 그대로, 즉 우리의 자율성에 대한 공격이자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인식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에 충실하고 내면의 힘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통제적인 개인들의 영향에 저항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통제적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의 필요와 한계에 대해 명확하게 소통하고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원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스토아 철학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자신의 반응과 결정은 통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원칙에 굳건히 서고 우리 자신의 자율성을 소중히 여김으로써 우리는 통제적인 행동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더 진정성 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5번째, 병적인 거짓말. 악의적인 사람의 또 다른 명백한 신호는 병적인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끔 하는 선의의 거짓말을 넘어섭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들은 종종 뚜렷한 이유 없이 끊임없이 속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꾸며내고 사실을 조작하며 자신의 필요에 맞게 또는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관계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신뢰를 잠식하며 풀기 어려운 기만의 거미줄을 만듭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진실과 성실함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덕 있는 삶이 정직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기만은 자신의 인격에 대한 근본적인 배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연에 따라 사는 것, 즉 우리의 행동을 진실과 이성에 맞추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누군가 병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그들은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살고 있으며 오직 자신에게만 이로운 거짓된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적인 거짓말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낫거나 흥미롭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내는 것과 같은 작고 겉보기에 무해한 거짓말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거짓말은 실수나 잘못을 덮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수준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성취했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공을 거짓으로 가로채거나 동정이나 감탄을 얻기 위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지어낼 수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부정직함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조작인지 결코 확신할 수 없는 왜곡된 현실관을 만듭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가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자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기여를 과장하며 동료를 방해하기 위해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가 훼손되고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라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유독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기만적인 행동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 자신의 성실함을 굳건히 지키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집중하고 주변 사람들의 부정직함에 방해받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병적인 거짓말은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방, 과거 또는 감정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행동은 당신을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자신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거나 직감을 제고하게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말쟁이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혼란과 불안정을 조성하여 당신을 균형 잃게 만들고 통제력을 유지하는 데서 희열을 느낍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고 다른 사람의 조종에 흔들리지 말라고 상기시킬 것입니다. 세네카는 진정한 평화는 내면에서 비롯되며 다른 사람의 기만이 우리의 내적 평온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병적인 거짓말의 가장 교활한 측면 중 하나는 처음에는 감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설득력이 있으며 너무나 자신감 있고 상세하게 거짓말을 해서 믿지 않기 어렵습니다. 그들은 진실과 거짓을 섞어 무엇이 진짜인지 분간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계심이라는 스토아적 원칙이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관찰력을 유지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며 사물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신중한 고찰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방어적으로 변하거나 공격적으로 나오나요? 상황을 뒤집어 당신을 탓하려 하나요? 아니면 비록 또 다른 거짓일지라도 이치에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럴듯한 설명을 내놓나요? 진실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지만 병적인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 더욱 복잡한 거짓의 그물을 엮어냅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런 행동에 직면했을 때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으며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병적인 거짓말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관계의 기반이 되는 신뢰라는 토대 자체를 잠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신뢰가 무너지면 다시 쌓기는 극도로 어렵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또 거짓말을 듣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궁금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불신과 분노의 해로운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견고하고 정직한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병적인 거짓말쟁이를 상대할 때는 그 신뢰를 다시 쌓으려 노력할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해로운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병적인 거짓말쟁이와 얽히게 되었다면 확고한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의 정신적, 감정적 안녕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타인의 기만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충실하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무엇을 용납하고 무엇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명확히 하고 거짓 위에 세워진 관계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평화와 진실성은 당신을 지속적으로 속이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평화와 진실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해로운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렵거나 해로운 사람들을 대할 때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경계란 관계에서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정의하는 것이며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신체적 안녕을 보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개인의 진실성과 내면의 평화를 강조했던 스토아 학파는 경계 설정을 고결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실천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가혹하거나 불친절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자기 존중과 우리의 본성에 따라 조화롭게 사는 것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명확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 더 건강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게 됩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어떤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명확하고 단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주 당신을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우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무례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을 수 없어. 만약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거리를 둬야 할 것 같아. 이 접근 방식은 직접적이며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스토아 원칙에 따르면 이러한 명확한 의사소통은 관계에서 질서와 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계 설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일관성입니다. 한번 경계를 정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지킬 것이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거나 어렵더라도 꾸준히 당신의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특히 에픽테토스와 같은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은 훈련과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꾸준히 당신의 경계를 지킴으로써 당신은 자기 존중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만약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의 경계를 넘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당신이나 당신의 한계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이며 그 관계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 설정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당신의 경계도 조정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환경에서는 번아웃을 방지하기 위해 당신의 가용 시간과 업무량에 대한 경계를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동료나 상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돕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현재 제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추가 업무는 맡을 수 없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의무와 균형을 맞추고 우리의 안녕을 해치면서까지 무리하지 말라고 조언할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당신이 마주칠 수 있는 반발이나 저항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는데 익숙한 사람들, 특히 통제적이거나 조종하려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새로운 단호함을 달가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분노, 죄책감 유발, 심지어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이러한 도전에 직면했을 때 침착하고 굳건한 태도를 유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평정심을 유지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썼습니다. 저항에 부딪혔을 때 굳건히 버티고 당신의 경계가 당신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특정 개인과 거리를 두거나 해로운 관계를 끝내는 것과 같은 어려운 결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우리의 주된 책임이 우리 자신의 미덕과 안녕에 있음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세네카는 우리가 어울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격과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류할 사람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둠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가치와 고결한 삶에 대한 헌신에 대해 강력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신뢰하는 친구, 가족 또는 치료사와 당신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들의 조언과 격려를 얻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경계 설정에 대한 당신의 어려움과 성공을 공유하는 것은 귀중한 관점을 제공하고 당신의 결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공동체와 뜻이 맞는 사람들의 지지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종종 인류의 상호 연결성과 상호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성찰했습니다. 당신의 지원 네트워크에 의지함으로써 당신은 경계를 지키고 안녕을 유지할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할 때 자기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기쁨과 휴식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가꾸는 것을 포함합니다. 스토아 학파는 고결한 삶의 기초로서 자기 관리의 중요성을 믿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책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안녕을 돌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기 관리를 우선시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안녕이 중요하고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존중과 자기 사랑의 한 형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폄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은 우리의 가치가 외부 요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과 진실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르칩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유지함으로써 당신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살고 있으며 평화, 미덕, 그리고 회복력의 삶을 가꾸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평화와 진실성은 그것을 훼손하려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지 방어 메커니즘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과 고결한 삶에 대한 헌신의 선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스토익 저널의 일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에 제한된 비디오 중 하나를 확인하여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강인하게, 현명하게, 그리고 당신의 진실을 살아나가십시오.